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님이신데요. 경력이 매우 화려하시더라고요. UC 버클리에 출신이시다가 조선일보 기자 그리고 미국 라이코스의 CEO를 맡으시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본부장까지 역임하신 후에 지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님으로 와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핀테크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실 건데요. 큰 박수와 함께 센터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정욱입니다. 예, 고벤처 포럼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지금 고영호 회장님이 지난 12월부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2번이나 미루고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좀 그 지겹게 생각이 되실 그 핀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핀테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아, 제가 깜빡 하나를 못했다. 잠깐만요. 들으셨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냥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해외 핀테크들이 어떤 해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나와 있고 해외에서 어떤 핀테크 쪽에서 혁신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왜 어떤 것들이 좀 뒤처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해외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뭐 간단히 제가 어떻게 처음 핀테크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일단 이 2013년 말에 제가 런던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런던에 가서 처음으로 런던 사람들한테 핀테크라는 게 있다. 우리는 핀테크를 육성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핀을 꽂는 테크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파이낸스하고 이 테크놀로지하고 연결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런 보수적인 금융계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스타트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런던에서는 바클레이스 은행이라든지 이런 대형 은행들이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많은 협업을 하고 그런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해외에서는 핀테크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2008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저 회사가 망하면서 전 세계 금융 경색 그런 금융 위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됐어요. 월스트리트가 우리를 이렇게 망치고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다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은행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은행들의 여신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돈을 빌려야 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빨리 빌리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또 한 해 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2008년 여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막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발표한 게 앱스토어였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로서 아이폰의 모바일 앱을 서드파티 디벨로퍼들한테 열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때 뭐랄까 금융업계에서도 많은 이런 모바일과 스타트업들이 달려들어서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강점인 금융 허브로서의 런던의 강점을 살려서 많은 스타트업을 이렇게 키우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투자들이 영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핀테크에 관한하는 영국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한국에 온 런던의 핀테크 스타트업 부트캠프라는 곳에서 온 친구랑 마커스라는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정말 런던에는 과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2천여 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있어서 정말로 많은 그런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핀테크 열풍이 진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이 그렇게 떠오르니까 사실 질 수 없다고 해서 뉴욕도 여러 가지로 핀테크 이 육성을 도모 중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가을부터 한국에서도 핀테크 열풍이 점화가 됐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청와대에서 하는 회의에 가서 핀테크에 대해서 그때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그 굉장히 많은 그 한국에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 언론에서의 관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그 해외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보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하는 그런 업무들이 보면 크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그 여신하고 돈을 받는 수신하고 그리고 카드 업무라든지 송금 업무라든지 많은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 각 틈새 시장에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핀테크 영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그 미국에 잘 나가는 벤처 캐피털들이 어떤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12곳의 명문 VC들이 어떻게 핀테크에 투자를 했는가를 조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핀테크에 대한 이 12개 그 VC들이 핀테크 딜을 하는 게 많이 늘어나서 2014년 말에는 거의 한 60개 정도를 이 12개 업체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업체가 뭐 대략 보면은 뭐한 그 5개 정도씩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그 회사들이 한 핀테크 투자를 살펴보면 페이먼트 결제 솔루션 부분에 가장 많이 있었고 그 다음이 그 개인 자산 관리 퍼스널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쪽이었고 그 다음이 보면 랜딩 돈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비트코인 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핀테크 기업이 뜨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핀테크 스타트업이 뭐냐, 핀테크 기업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런 겁니다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인 트랜스퍼와이즈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의 앤드리슨 호로비츠라는 유명한 그 핀테크 그 VC한테 또 투자를 받아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그런 회사인데요. 간단히 1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국제 간의 송금을 쉽게 모바일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싸고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빠르고 싸고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돈을 보내면은 딱 이메일로 통지가 가죠.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그런 걸 만들게 됐느냐 그걸 보면 이 회사는 저 영국 사람이 아닌 에스토니아 사람이 만들었어요. 에스토니아는 핀란드 밑에 있는 굉장히 작은 소국입니다. 인구가 몇백만밖에 되지 않는 소국인데 굉장히 IT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예요. 저기에서 그 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크리스토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타바시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는 런던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했어요. 딜로이트에서 일을 했는데 영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파운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에스토니아에 사놓은 집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매달 돈을 유로로 파운드로 유로로 바꿔서 영국에 송금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저 그 타바시라는 친구는 스카이프의 첫 번째 인플로이였어요. 스카이프는 에스토니아에서 처음 나온 회사인데요. 그래서 저 친구는 에스토니아 본사에서 영국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유로로 에스토니아에서 받은 월급을 생활비로 런던에 파운드로 송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면서 알게 된 게 송금을 할 때마다 5%씩을 수수료로 떼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 느리고 불편하고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염증을 내고 있다가 둘이 서로 알게 돼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럴 게 없이 우리 같이 돈을 그냥 수합하면은 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내가 그 에스토니아에서 받은 월급을 네 주택 할부금으로 내줄게. 너는 여기서 내가 생활비로 쓸 돈을 그만큼을 다오. 이런 식으로 돼서 서로 그냥 그 돈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서 얘기하는 환칙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이렇게 영국으로 그 유학 간 딸을 위해서 100만 원을 보내주는 사람과 또 영국에서 한국으로 온 그 영국 그 자녀를 위해서 또 600파운드를 보내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5%씩 내면은 지금 수수료가 5만 원, 30파운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수수료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다면 그냥 각국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그 수합해 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국경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와이즈는 저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해서 송금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을 해내서 개발을 한 거고, 실제로 그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마케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트랜스퍼 와이즈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은 아까 보시면은 5만 원을 낼 걸 5천 원을 내고 그 30파운드를 낼 것을 3파운드를 내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모바일로 이렇게 쉽게 보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자기네 서비스는 이렇게 싸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이 회사에 근데 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돈을 맡겨서 뭐 100만 원을 저걸 통해서 송금을 하겠어요? 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그 서비스를 하면서 처음에 투자를 잘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하나고 버진 그룹의 그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저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그것 자체가 이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연세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피터 틸이 또 투자를 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그 크게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39개국, 아마 지금 몇 주 전에 그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40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송금당 평균 1,500파운드씩을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벌써 이 200만 원 넘는 돈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트랜스퍼 와이즈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 매달 20-30%씩 성장을 해서 지금까지 그 4.5 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한화로 치면 5조 가량을 이 트랜스퍼 와이즈를 통해서 돈을 움직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얘기를 하면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트랜스퍼 와이즈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트랜스퍼 와이즈는 영국에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캠드, 그러니까 당신은 완전히 그렇게 속고 있다. 데일라이 러버리, 그러니까 백주 강도를 당하고 있다. 어디서? 영국 은행들한테 이렇게 돈 그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는 굉장히 빠르고 공정한 서비스다. 사람들 편에 서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이 성장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그 트랜스퍼 와이즈의 성공을 보고 많은 회사들이 또 새로 나와서 스타트업들이 이런 그 국제 송금 쪽에서 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들이 보면 조금씩 다 틀리고요. 여기는 뭐 그냥 탑 그 5 그 유명한 국제 송금 회사를 리스트업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네 번째 소개된 피어 트랜스퍼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그 스페인에서 보스턴에 있는 MIT로 유학을 간 친구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스페인에 있는 부모한테 학비를 송금을 받는데 한 번은 돈이 없어진 거예요. 예, 제대로 송금이 안 되고 없어지고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게 너무 불편하고 비싸다는 걸 알게 된 그 사람이, 아, 내가 뭔가 이런 많은 이 자녀들을 해외로 공부를 시킨 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피어 트랜스퍼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P2P 보면 개인 간의 이런 그 연결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학교들이랑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MIT면 MIT, 하버드면 하버드랑 다 학교의 그 재무 파트랑 그걸 해서 학생이 이걸 등록을 하고 학부모가 등록을 이렇게 하면은 학부모가 그 이번 학기에 내야 될 돈이 얼마인지 통보를 받고요. 그 돈을 그 값싼 환율로 해서 수수료로 해서 이렇게 딱 보내면은 학생이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받아서 잘 받았다고 바로 이렇게 바로 컨펌을 해주는 그런 투명한 시스템을 그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배달 사고가 나지 않는, 예,
그런 또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 송금 쪽에서 많은 그런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환치기 저런 식으로 돈을 수합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저런 서비스를 하나도 지금의 현행 법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그 P2P 개인 간 대출 분야예요. 개인 간 대출은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기존 은행의 대출 활동이 경색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나온 가장 유명한 회사가 사실 그 옛날에는 전혀 뭐 듣보잡 회사였을 텐데 요새는 많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회사가 랜딩클럽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냐 하면 소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목돈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결해 주는 마켓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뭐 그리고 그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이베이처럼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고요. 간단히 홍보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Want to get off the investment roller coaster? Then it's time you considered Lending Club. Here's how it works. Borrowers apply for loans at Lending Club. Lending Club carefully screens each application using a proprietary model and approves less than 10% of all loan requests, allowing only the highest quality requests through. As an investor, you invest in notes that represent small fractions of loans, potentially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loans, quickly and easily, diversifying your investment. As borrowers pay back their loans, you get a stream of cash each month, which can provide a solid return on your investment. Here's the basic math. Let's say you build a portfolio of loans, paying you an average of 13% interest per year. 투자자가 여기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은 저기 13% 정도의 평균 그 돈을 내는 거죠. 근데 13% 낸 그런 채권자 중에서 돈을 못 갚고 그런 부도율이 한 4%가 된다는 거예요. But don't take our word for it. See what 지금 보여드리면 그 돈을 맡긴 사람들은 그 13% 평균 13%의 랜딩클럽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랜딩클럽에서 13%의 이론적으로는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불량 채권이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부도율이 한 4% 정도가 나고 그리고 랜딩클럽이 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가로서 매니지먼트 피로 한 1%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저기에 랜딩클럽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한 8%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저쪽의 그 마케팅 포인트고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넣어도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이자가 없기 때문에 목돈을 굴릴 그런 곳이 지금 필요한데 랜딩클럽에다가 넣으면은 저렇게 그 목돈을 잘 이 8%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랜딩클럽의 마케팅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많은 그 개인들이 돈을 빌리겠다고 저기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요. 이게 그 제가 투자자로서 여기 들어가면은 나오는 화면이에요. 예, 이 화면에 보면은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채권들이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빌리느냐 거기에 보면 8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왜 빌리느냐 크레딧 카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지불 수리를 하기 위해서 뭐 리파이낸싱을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간단한 목적들이 저기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가 몇 프로가 이렇게 펀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 2달 동안 빌리는 건지 1년 동안 빌리는 건지 반년 동안 빌리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런 그 신청을 온라인으로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신청을 하면 랜딩클럽은 자기들만의 알고리즘으로 해서 저기에서 그 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속간해서 10%한테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채권 이 리스트를 저기다 올려놓고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10,000불을 빌리겠다고 채권을 이렇게 10,000불을 빌리겠다고 저기에서 올라오면 랜딩클럽은 시스템에서 저거를 25불짜리 쿠폰 400개로 이렇게 나눠서 일종의 유동 그 채권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또 투자자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의 리스크를 10,000불짜리 리스크를
이렇게 혼자서 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보면 한 25불짜리 쿠폰 몇 개만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시켜서 어느 누가 돈을 못 갚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위험 부담을 혼자서 지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고 이 비즈니스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굉장히 그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그 새로운 돈을 빌려주는 대출 플랫폼으로 이런 P2P 랜딩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랜딩 클럽이 그 지난해 랜딩 클럽 혼자서만 이렇게 대출을 해준 게 거의 5조 원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랜딩 클럽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랜딩 클럽이 강조하는 그 자기들의 경쟁력은 아까 트랜스퍼 와이즈하고 비슷한데요. 그 기존 은행들하고 비교하면은 오프라인 브랜치가 없고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이 비용 구조가 상당히 가볍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만의 뭐 알고리즘으로 해서 크레딧 레이팅을 평가를 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디폴트 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체율 이런 것이 낮아서 그런 면에서도 가격 경쟁력, 비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 또 실제로 은행들하고 제휴를 해서 은행들한테 저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 틈새를 파고드는 P2P 대출 업체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보면 컨슈머 그리고 뭐 개인 그 월급 갑을 받는 거 그리고 할부금융, 학자금 그리고 부동산 이 금융이라든지 많은 이런 면에서 보면 다양하게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다 그 각 분야에서 세세하게 이 그 고객층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수많은 업체들이 저렇게 확산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아마 이런 P2P 기업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랜딩 클럽이 지난 12월 11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고요. 상장하면서 바로 공모가의 40% 정도가 올라서 지금은 10조 가까운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또 이야기가 되는 기업이고요. 저런 회사들이 클 수 있는 데는 실리콘밸리에서 또 많은 이런 자금들이 랜딩 클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면 저 랜딩 클럽의 투자자들을 보면 구글 벤처스라든지 클라이너 퍼킨스라든지 티로 프라이스 같은 실리콘밸리에서 이름만 미국에서 들으면 다 아는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이 몇백억씩 몇천억씩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주목할 만한 게 랜딩 클럽의 사회이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사회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면에서 정부하고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면에서 잘 이런 관계를 다져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여기까지 P2P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보면 P2P 대출 외에 또 많이 주목을 받는 게 꼭 이렇게 개인들의 돈을 받아서 이런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저렇게 소규모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을 어디에서 레이즈를 해서 저런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많이 빌려주는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핀테크 스타트업 대부 업체들이 많이 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지 않는 새로운 대출 방법이 되돌아 그래서 얼터너티브 랜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대표적인 회사는 온덱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덱이라는 회사는 비즈니스 론스 위다웃 더 허들스라고 해서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은행보다 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브랜치 지점들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큰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돈 4천만 원이 필요한 레스토랑 오너보다 이렇게 한 40억이 공장 설비로 필요한 이런 대기업들을 상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훨씬 더 자기들한테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레스토랑 오너들한테 자영업자들 작은 스타트업들한테는
돈을 잘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빌리려고 해도 상당히 복잡한 그 관료적인 프로세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노리는 것은 은행들이 해주지 못하는 이런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Purchase inventory or hire more employees. They turn to OnDeck, the small business loan experts. OnDeck has provided over $1 billion in true business loans to more than 700 industries. Unlike traditional lenders, OnDeck 그러니까 says 은행에서는 yes 이렇게 faster 거절을 and more 당하는데 often. Maybe that's why 자기네한테는 이렇게 93% 쉽게 of our 빌릴 수 customers said they're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난 그런 기사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돈 한 번 빌리는데 서명만 34번이다. 이 얘기는 뭘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야 되고 은행 문턱도 높고 은행에서 뭘 빌리려면은 저렇게 서명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다 갖다 내야지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바쁜 비즈니스맨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자기 그 식당 운영하기도 바쁜데 은행에 가서 저렇게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취재한 PBS 뉴스가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And now to our signature segment. Tonight we focus on the difficulties small businesses often 그러니까 encounter 지금 when they 얘기하는 try to 것은 get bank loans. 작은 It can be a problem 비즈니스들이 not only for 그 those 은행에서 businesses, 돈을 but for the 빌리는데 overall 굉장히 economy, 어려움을 because 겪고 loans 있다. fuel 그런데 expansion, 그런 and expansion 은행들이 leads to 해주지 hiring. 못하는 In 그런 fact, 부분을 small businesses 메꿔주는 are credited 그런 with 새로운 creating 2 핀테크 of every 3 new 스타트업들이 jobs. 나와서 성업을 Recently, 하고 new 있다라는 online 그런 lenders have 얘기입니다. popped up as alternatives to banks. The costs are high, but the process is dramatically faster. NewsHour special 비용은 correspondent Stacey 비싸지만 Tisdale reports. 이 방법은 아주 Soon 쉽다는 after 거예요. opening DJ's Delights, a deli in the New Jersey shore town of Asbury Park, co-owners Ron Wendelowski and DJ 그래서 Presto 뉴저지에 있는 realized they needed to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upgrade 저 kitchen 오너 equipment. 둘은 And they 그 연말 figured they could 성수기를 easily get a 대비해서 small business 키친 loan of about 그 $6,000 주방 to 기구를 do that.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But when 6,000불, Wendelowski, who 한 manages the books, 700만 원 tried going to a 정도를 bank in 은행에서 빌리려고 2010, 했어요. he quickly found out it was going to be anything but easy. It's 근데 aggravating. 해보니까 when 은행에 you 가서 don't have 해보니까 2 너무 months 복잡하다는 to wait 거예요. to get that loan from the bank when you need the money now. So you know it's kind of like 돈은 getting 지금 the door shut in your 필요한데 face. 은행에 가서 So 보니까 여러 가지 Wendelowski 그 started searching 대출 for 서류를 내야 alternatives 되고 online 그런 and 다음에 돈을 stumbled 실제로 across a 받는 건 lender 2달이 called 걸리더라. OnDeck. 그래서 He did a 자기가 little 들어와서 research 서치를 and applied for a 해보니까 이 loan. The 온덱이라는 사이트가 entire 있었다는 process 겁니다. taking place online. I mean, it took literally like 10 minutes. It wasn't anything. 그래서 이 You know, 온라인 that 서비스를 took away a lot 이용해서 of my time from 해보니까 running the business 10분 or having to 만에 gather, 그 자기가 50 different 신청서를 documents 접수시킬 or 수가 있었고 tax statements 그리고 나서 or anything 바로 like that. 그 So it was a 이 very 승인이 easy process. 됐다라는 And in 그런 3 days, we had 이메일을 the money we 받았고 needed. 그런 다음에 3일 Since the 만에 돈이 financial 입금이 crisis, 됐다는 small 얘기예요. business lending by banks has declined substantially according to federal 그래서 이 data. 보면 The value of 2008년에 loans of 그 less than $100,000 리먼 브라더스 is 사태 down by more 이후로 than 스몰 18% 비즈니스에 since 돈을 대출해 주는 2008. 게 And 18%나 while banks have drawn back, 줄어들었다는 new 겁니다. types of sparsely regulated non-bank lenders have stepped in as alternatives. 그러자 hoping to 거기서 disrupt 기회를 traditional 보고 small 수많은 business lending.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Online companies 나와서 like Kabbage, 이런 Can 업체들이 Capital, 그 스몰 Swift 비즈니스에 Capital, 돈을 빌려주기 PayPal, and 시작했다는 겁니다. Wendelowski's lender OnDeck are using technology to make fast decisions about relatively small loans, but with interest rates that can be several times that of a bank loan. 근데 이자는 굉장히 Banks have not been 비싸다는 거예요. natural lenders. 그래서 이 to this 사람이 segment of the CEO예요. Noah Breslow is the CEO of OnDeck and a former software engineer. OnDeck 저 typically 사람은 lends to 금융업계 small 출신이 아니고 businesses with 소프트웨어 less than 엔지니어 10 employees, 출신입니다. and its average loan is for $40,000 with a term of 1 year. It's a type of loan that Breslow says is very difficult for a traditional bank to make profitable. So what our technology lets you do is make that $40,000 loan in seconds, but using the same kind of analytical breadth that you'd want to bear. 다 영어라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것 기존 은행하고 다른 것은 온라인에서 신청을 받고 온라인에서 10분 정도만 입력하면 되는 신청서를 딱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온덱에서는 한 2,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든 그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서 그 회사가 얼마나 이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는 비즈니스고 돈을 갚을 만한 회사인지를 판단을 해서 바로 그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몇 분 안에 승인을 해준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들은 여기 보면은 캐시플로우라든지 뭐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뭐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SNS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대해서 이 음식점에 대해서 내린 평가라든지 얼마나 활발하게 SNS에서 이 회사라든지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자기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하고는 다른 어프로치로 돈을 쉽게 빨리 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뭐랄까 이런 논란도 있어요. 컨트로버셜한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돈을 빌려주는 거는 아니고 한 500만 원에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주는 거고 3달에서 2년간의 대출 기간이고 돈을 갚아 나가는 것은 반드시 자동이체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갚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동으로 갚게 해서 매일 조금씩 갚아 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빨리 이렇게 쉽게 빌릴 수가 있어서 이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율이 30%였어요. 아까 나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 같은 데서 대부받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인데 아까 그래서 뉴스 앵커가 레스토랑 오너한테 너무 이거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대신 편리하게 돈을 빨리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렇게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50%까지 이렇게 높은 이율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게 신기한 게 미국에서는 규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게 받고 있지 않고 이 주마다 또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렇게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업체가 성장을 해서 여기도 지난 12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지금은 퍼블릭 공개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조 3천억 가치 회사로 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얼터너티브 랜딩이고 이 회사에도 구글이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페이먼트가 아까 보면 가장 투자가 많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혁신이 더디고 규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페이먼트의 추세를 보면 쉽고 빠르게 그리고 거래 시간을 최소화 그러니까 딱 주면은 바로 이게 결제가 되게 하는 그런 빠르게 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 비즈니스를 돈을 받는 머천트 입장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페이먼트 솔루션이 중요한 건데요. 특히 페이먼트의 혁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먼트는 세상의 돈이 돌게 하는 그런 인프라고요. 특히 보면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O2O라고 하죠. 온 디맨드 서비스에 있어서 페이먼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버를 알고 있지만 우버를 써보면은 제일 편리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릴 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내릴 때 보면 가장 큰 혁신이 내리면은 이미 이 카드 번호가 여기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딱 내리면은 우버 운전사가 거기서 승객이 내렸다고 누르는 순간에 저한테 이런 영수증 이메일이 이렇게 딱 날라오고 저는 그거 그냥 컨펌하기만 하면은 끝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이런 페이먼트 자체가 이런 모바일 앱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금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온 디맨드 O2O 서비스 회사들이 다 이런 페이먼트의 편리성 덕분에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 또 페이먼트에 있어서의 많은 혁신과 변화를 가져온 기업이 미국의 스퀘어인데요.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처음에 아이폰을 통해서 크레디트 카드 이 결제를 할 수 있게 한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저 동글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바로 이렇게 써봤는데 저걸 실제로 사람들이 미국의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쓸까 사실 저는 의심스러웠는데 몇 년 뒤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스퀘어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You got into business to give people what they want. With Square, you can send digital receipts to your customers, get instant feedback, and keep them coming back for more. Feedback, one more way 실제로 Square helps 저렇게 you 해서 take 쓰고 care of your 있는데요. 제가 business. 볼 때 굉장히 저게 중요한 것은 저런 피드백이랄까 뭐란 데이터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퀘어가 성공을 하면서 페이팔도 만들고 인투이트도 만들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스퀘어를 통해서 거래가 된 금액이 33조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메이저 이런 페이먼트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고, 저게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이기 때문에 기존 그 다른 PG사들하고는 달리 데이터를 그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퀘어가 가는 길은 저런 식으로 포스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을 하면서 그 고객들한테 어떤 날 몇 시에 그 어떤 메뉴가 많이 팔리고, 그리고 어떤 손님들하고의 이런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손님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고객 접점과 데이터를 쌓기 시작하고 그걸 제공하기 시작하고, 저 위에서 다양한 또 새로운 핀테크 혁신과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할 만한 회사는 스트라이프라는 회사예요. 스트라이프라는 회사는 백엔드에서 이 크레딧 카드를 프로세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모르실 텐데요. 미국에서는 그 뒷단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는 아일랜드 출신의 콜리슨이라는 그런 천재 형제가 있는데 MIT에서 유학을 하고 실리콘밸리로 건너가서 스트라이프를 창업을 했습니다. Y 컴비네이터의 초기 멤버인데요. 그 Y 컴비네이터의 그 폴 그레함이 한 얘기가 있어요. 결제는 세상의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다.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특히 온라인 그 쇼핑몰이라든지 각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서비스입니다. 저 코드만 가져다가 심는 것만으로 간단히 그 인터넷이라든지 앱 안에서의 결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갖다 심으면은 딱 저런 결제창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그 쉬워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카드 넘버, 그리고 그 유효기간 CVC만 하면 되고, 보안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기에서 전화번호를 선택을 해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문자 메시지로서 보안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게 한국에서 쓰는 다른 이런 서비스들이랑 다른 것은 저 스트라이프 이 결제를 쓰는 사이트에서 한 번만 제가 결제를 하면 다른 사이트에 가도,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이트에 가도 스트라이프 결제를 이용하는 그런 그 사이트면은 자동으로 저 제 카드 번호하고 저게 뜹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원클릭 그 결제처럼 페이먼트처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 약간 걱정이 되면은 추가 보안은 문자 메시지로서 하면 되고, 그래서 저게 쉽게 만들고, 그리고 저걸 제공하는 그 스타트업 그 회사 온라인 쇼핑몰 입장에서도 카드 번호를 자기가 저장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카드 번호의 트랜잭션은 다 스트라이프에서 해주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일관성 있고 단순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 스트라이프를 붙이면은 전 세계에서 다 이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커런시도 거의 100개 이상을 지원하고, 심지어는 중국의 알리페이하고도 제휴를 해서 알리페이를 통해서 중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안 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죠, 한국.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한국의 스타트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걸림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로 진출을 해서 뭔가 물건을 팔고 뭘 하고 싶을 때 스트라이프 페이먼트를 붙이면은 쉽게 다 할 수가 있는 것을 한국 법인은 스트라이프가 한국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그 문제점이고, 또 해외 기업도 한국은 스트라이프가 지원 안 된다는 게 또 문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단순하고, 그래서 이 스트라이프를 쓰는 사이트가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고요. 얼마 전에 킥스타터도 아마존 페이먼트에서 스트라이프로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2만 개가 넘는 사이트에서 거의 쓰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거의 한 4조 원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2천억 정도를 투자받은 그런 메이저 페이먼트 스타트업이고, 워낙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페이팔의 그런 그 위치를 위협하다 보니까 페이팔이 2년 전에 스트라이프의 경쟁사인 시카고의 브레인트리라는 회사를 8천억을 주고 또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온라인 페이먼트 쪽에서 이 스트라이프하고 아주 지금 세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그 페이먼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각도에서 그 페이먼트 쪽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은 그 맥스 레브친이라고 하는 피터 티라고 같이 이 페이팔을 같이 공동 창업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펌이라는 회사를 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뭐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 천재 해커 같은 그런 친구인데요. 이 어펌은 그 뭐냐 하면 소비자 금융을 재발명, 리인벤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한국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용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잘 만들어주지 않고요. 대학생으로서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현금은 없죠. 그런데 은행에 가면은 디파짓을 그 정도 하지 않으면은 크레딧 카드를 안 만들어줘요. 저도 2009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카드를 만드는데 1,000불을 디파짓을 하고 1,000불 한도짜리 카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정도 쓰니까 한도를 2,000불로 올려주고, 나중에 그 또 몇 년 써서 신용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디파짓 했던 1,000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이사를 해서 그 집에 필요한 가구나 냉장고나 침대를 사는데 침대하고 매트리스 하나만 사면 1,000불인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펌은 그렇게 기존의 크레딧 시스템으로는 케어를 할 수 없는, 신용이 없고 카드가 없는 그런 층을 겨냥을 해서 이 어펌이라는 서비스를 고안을 했고요. 이 회사는 아까 온덱처럼 그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뭔가를 물건을 살 때 바로 개인의 크레딧을 순간적으로 체킹을 해서 할부 금융을 해줄지 말지를 그 판단을 해서 해주는 거고요. 카드가 없이도 물건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웹사이트가 있으면 제가 저 매트리스를 850불짜리를 살려고 그러죠. 그럼 오른쪽에 보면 크레딧 카드를 선택을 해서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사는 게 있지만, 저렇게 보면 어펌이라는 이것을 선택을 해서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심플 체크아웃해서 하면 여기에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그리고 미국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의 뒷 4자리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입력을 하는 순간에 어펌은 자기 알고리즘을 써서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줄 만한, 대출을 해줄 만한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850불짜리를 사는데 그 3달 할부로 하든지 6개월 할부로 하든지 1년 할부로 하되 얼마로 해서 이렇게 갚고, 그리고 그 대신 그 비용이 30불이다, 50불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걸 산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 확인은 전화로 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이 회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물건을 판 머천트에는 신용카드 회사랑 똑같이 바로 물건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크레딧 레이팅 시스템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그 정보를 입력할 때 이 사람이 이름을 입력할 때 대문자로만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걸 봅니다. 대문자로 하는 사람은 그 소문자로 이거 가지런히 입력하는 사람보다, 그 제대로 맞춰서 입력하는 사람보다 돈을 제대로 안 갚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약관을, 여러분들 약관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시죠? 약관을 읽어보는 척이라도 하고 약관이라도 이렇게 보고 어그리 버튼을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약관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돈을 잘 갚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포인트를 판단을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한테 얼마 정도의 이자율을 넣을 것인가를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분석해서 한다는 건데,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그 핀테크 회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핀테크에서 또 큰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애플이죠. 애플이 그 만든 지금 애플페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애플페이가 나올 때 그 뉴스 장면을 약간 보여드릴게요. Long before this really becomes mainstream.
It's going to be mainstream today. Eddie Q is the man in charge of Apple Pay. He showed us how it works. All you need is an iPhone 6 or 6 Plus. Just place your finger on the iPhone home button and hold it up to the receiver. Rather than sending your credit card number, your phone generates a unique one-time payment number just for that transaction. The sale is then processed just like any other credit card swipe, going to your bank and appearing on your statement. It's that simple. Scale of 1 to 10, how much more secure is Apple Pay than using a credit card? It's significantly more secure. There's nothing in that process that's not better than actually using a plastic card. All right, let's try it. Approved. I'm surprised. 제가 실제로 써봤는데요. 허탈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그 눌렀을 때 이렇게 그 오가는 저 정보 자체가 카드 넘버가 아니고 저때 만들어지는 유니크 페이먼트 넘버라 그래서 그 보안성도 높고 지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한 안심감도 있어요. 저게 그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저렇게 그 지문을 눌러서 체크아웃을 할 수가 When you pull 있어요. up a website, you're given the option to pay with Apple Pay. Tap it and it will access the credit card and address information already stored. One touch of your fingerprint will verify the payment. Apple says Apple Pay is totally.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실제로 제 카드를 이 아이폰 6에 넣어서 써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넣는 것 자체도 그냥 순간에 끝나고 CVC 넘버 3개 그만 입력하면 되고 실제로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가게에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그냥 갖다 대면 이 화면이 떠오르면서 지문을 누르라 그러고 누르는 대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카드를 꺼내는 것보다 과연 더 편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의 승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안심감도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다만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그런 그 이 상점이 많지 않은 게 지금 문제인데 NFC 저 기술을 활용한 그 단말기가 지금 올 연말부터 거의 의무적으로 미국에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애플페이가 굉장히 빨리 보급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렇게 애플페이를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최근에 미국 항공사 jetblue의 발표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흥미로운 게 저렇게 저 비행기에서 보면 예전에는 저런 그 카드 결제 단말기를 썼던 거죠. 네. 굉장히 비싼 저런 단말기를 썼는데 저거를 아이패드로 바꾼다는 거예요. 미니 아이패드로 바꾸고 저기에 NFC 그걸 받을 수 있는 저거를 붙입니다. 저렇게 되면 그냥 그 비행기 승객은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도 없이 저렇게 되면은 돈을 바로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수증은 이메일로 받고. 근데 저게 미국만의 사례가 아니에요.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중국에서의 알리페이도 저기 못지않게 그 편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But what exactly is the Alipay wallet app 네, and 시간이 how does it 없어서 work? 이건 I'm 좀 Melanie Lee.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본 건데요. 알리페이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래서 보면 저 왼쪽에 있는 게 그 식당에서 돈을 한 사람이 뭐 100위안을 내고 그 각자 이렇게 30위안씩 이렇게 돌려 이렇게 그 나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돈을 주는데 현금이 없을 때 그냥 저 왼쪽에 보면은 저 아이폰에서 알리페이를 해서 위쪽이 보내는 거고 아래쪽이 받을 숫자 그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돈을 보낸다라고 딱 눌렀을 때 보낸 거 위를 딱 터치를 하면 얘가 마치 주위에 있는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찾듯이 삥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 알리페이를 이렇게 딱 바로 감지를 하고 그 정욱이라고 되어 있는 알리페이를 딱 누르면은 돈을 얼마 보낼 수 있다는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위안 하면은 바로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마치 그 아이폰에서 에어드랍으로 돈을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알리페이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보면은 뭐 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까지 이렇게 다 이 안에서 다 한 큐에 끝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하고 일상 속에서 매일 쓰고 있다는 게 제가 만난 중국 사람의 이야기고 한국은 가보면 하나도 안 돼서 이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혁신이 없고 그 미국에서 애플페이에 대한 반격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지만 삼성이 루프페이를 지난주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루프페이는 뭐냐? 예, 보면 이것은 일종의 편법이에요. I'm here to tell you why LoopPay has been 똑같이 voted the best 애플페이처럼 mobile wallet solution in 돈을 the 그 US. 카드를 We've 저 created a 앱에다가 safe and 입력을 simple 합니다. way for you to get everything from your wallet right onto your phone. With LoopPay, all your 그래서 cards are securely stored and 저거를 organized on 이용해서 your phone. 카드를 Your 하나씩 credit 다 cards, your 입력을 해 gift 넣어요. cards, your reward 앱에다가. cards, your ID, everything. Here's my LoopPay application. It's got all my cards in it. All I have to do is click the card itself, reach over to a point of sale, hit the 그 다음에 transmit 저렇게 button, 해서 페이를 and there it is. 하는데 Voila! It's that quick. It's that simple. And 그게 best of all, 뭐냐 하면은 LoopPay is a 일종의 revolutionary 보면 technology 그 that already works 카드 just about 단말기, every place you 결제 go today. 단말기를 속이는 Just 겁니다. place your 저 LoopPay device 카드 right 정보를 against where you 입력시켜 normally swipe 놓고 your card. 저걸 Press a 갖다 button, 대는 and 순간에 bam, 그리고 you've made 버튼을 a payment.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 카드 자기장을 가짜로 똑같이 발생시켜요. 그래서 카드 단말기가 실제로 이 카드 스와이프가 된 걸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페이하고 그래서 저거를 사서 저거를 갖다 대고 이렇게 누르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거를 그 애플페이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마그네틱 카드에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기술을 삼성이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못 줘도 1,000억은 주고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좀 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스타트업이에요. 저게 저 이 카드를 저장하는 것도 불법이고 저렇게 가짜 장치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한국에서는 아예 시작도 할 수 없을 텐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런 회사가 저걸 만들어서 킥스타터에서 런칭을 했고 화제를 얻으면서 이렇게 몇천 명 정도가 쓰게 하는 그런 걸로 됐다가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 1년 만에 인수를 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개인 자산 관리 쪽을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보면 개인 자산 관리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 프라이빗 뱅킹이라든지 퍼스널 에셋 매니지먼트 서비스 같은 데다가 맡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1%나 2% 정도의 매니지먼트 피를 받고 그 돈을 몇 억이나 몇십억이나 이런 것을 대신 굴려주죠. 그러면서 그 수익을 내주는데 그것 자체도 사람이 안 하고 알고리즘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을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는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공략을 하고 그 이익을 최대화하고 절세를 하는 그런 자동화된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작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회사는 웨스프론트라든지 이 베터먼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터먼트의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나온 회사인데 바로 지난주에 5,500억 밸류로 660억 정도를 새로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1,200억 정도를 펀딩을 받았고 6만 5천 명 정도가 저기에 돈을 맡겨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한 1.6조 가량을 지금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9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고 저 회사는 운용 수수료를 다른 그 사람들이 하는 데서는 1%를 받는데 자기네는 0.15%에서 0.35%를 받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실리콘밸리의 젊은 친구들은 저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밖에 뭐 민트라든지 그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 Mint is the 내역이랄까 best free app 은행 to help 계좌 you manage 내역을 your money. 그 다 연결해서 저렇게 그래피컬하게 보여주고 뭐 돈을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빌가드라는 서비스는 크레딧 카드 빌을 보고 여기서 좀 그 수상한 이 써야 되지 않을 이런 좀 수상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보여주고 경고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실제로 커스터머 서포트에 걸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터치로 해서 리포트를 하면은 그게 무슨 내역인지 설명을 받고 아니면은 잘못 부과된 거면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밖에 뭐 인터넷 전문은행인 심플 너무 많아요. 뭐 스스로 이 증권 거래 뭐 로빈후드라든지 지금 너무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고 이 스페인의 이토로라는 회사는 증권 거래 앱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그 자기가 증권 거래를 할 때
하나하나 This is 어떤 회사의 Dan. He 정보를 wants to start 알아보고 investing his 판단을 money, 해서 but he has 투자한다는 neither 게 the 너무너무 $100,000 to 어렵잖아요. give to a 저런 걸 regular money 다 알아야 manager, nor 된다는 the 게. time and 그래서 information, Dan.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투자하는 거를 그냥 따라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트위터 팔로잉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내역들이 나와 있고, 이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30%의 이런 수익률을 올렸다, 이런 것을 알면은 카피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 카피 버튼을 누르고 내 돈 1,000불을 저기다 넣으면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이 투자하는 내역을 그대로 그 1,000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나오면 저 사람들도 나눠 갖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밖에 뭐 B2B 뱅킹 솔루션, 이것도 그 뱅킹 자체를 아까 스트라이프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 꽂기만 하면 사내 인트라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송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회사도 막 나왔고요. 크라우드 펀딩도 이 핀테크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지금 오래 시간이 지나서 일단 그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왜 한국에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규제 시스템이. 이 네거티브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만 표시해 놨어요. 규제가. 예, 안 되는 것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유턴을 못하게 돼 있는 곳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은 다 유턴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큰 울타리에다가 양들을 놓고 방목을 하고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그 울타리 안에서 범죄가 아닌 이상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퍼블릭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줘요. 아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은행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것도 있고 그 많은 회사들이 그 크레딧 신용 내역을 해서 제공을 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퍼블릭 데이터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면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고객이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기존 대기업의 시스템이 후져요. 예, 불편하고 비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이 돈을 맡기면요,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은 돈 계좌 잔고가 1,500불, 그러니까 한 150만 원이 안 되면은 매달 메인터넌스 피로 12불이 부과된다라는 이런 내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비싼 서비스에 염증을 내고 은행을 쓰지 않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그런 틈새 시장을 보고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예요. 한국은 보면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국은 되는 것만 다 표시해 놨어요. 한국은 저렇게 그 신호등 시스템도 유턴이 되는 곳만 표시가 돼 있고 유턴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은 다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규제 시스템이 허가돼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적어놓은 그런 방대한 법률로 규정이 돼 있는 것 있고, 거기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고요. 그리고 서로 정보를 공개하기에 되게 인색해요. 그건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리고 공급자 중심적이에요. 이 크레딧 카드 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 봐도 말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뭐 입력하고 카드 회사로 넘어갔다가 와야 되고 약관 하나하나 해서 그 동의 버튼 다 눌러줘야 되고, 왜 저렇게 만드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게 보기에 그 공급자 위주의 그런 생각이고,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그 규제가 먼저고, 일단 규제에 그 부합이 돼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법에 대해서 빠삭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그 와 있는 그 피터 틸이 만든 페이팔도 사실은 시작할 때는 불법 서비스였어요. 한국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이메일로 돈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까 그 트랜스퍼 와이즈 얘기한 것처럼 돈을 수합하는 자체도 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사고가 나지 않게 모든 것을 철통 그 보완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그런 그 보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기가 어려워요. 루프페이 같은 것을 한국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스타트업은
그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이제 걸음마 단계고요. 이제 토스라든지 한국 NFC라든지 뱅크샐러드라든지 이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속에서도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예를 들어서 P2P에서 이런 8% 같은 회사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여기도 그 대부업 그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사이트가 이렇게 차단되기도 했었어요. 예. 지금도 아마 차단되어 있나. 어쨌든 한국에도 어쨌든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건건 사정 규제에서 원칙 사후 점검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 핀테크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게 그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해외에서는 은행들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스타트업들을 이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도 만들고 그 자기들이 필요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시리처럼 돈을 얼마 빌리고 싶다라고 앱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앱이 알아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빌리고 싶다 그러면 저 빅데이터 회사가 그 고객의 컨텍스트를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고객한테 맞는 그런 금융 상품을 추천을 하고 실제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이 인증은 본인 인증은 저 동공 인증으로 이렇게 하는 저런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카드나 마스터카드나 이런 데 다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원래 제가 우리은행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그래서 은행 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핀테크는 새로운 세상에서 일종의 동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핀테크 혁신을 찾아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특히 IT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모든 산업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금융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역으로 이용하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들한테도 핀테크 분야에서 앞으로는 많은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꼭 한국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틈새 시장을 찾아서 핀테크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회사가 나왔으면 합니다. 예, 너무 이 발표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